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했던 게 중개보수, 옛날에 중개수수료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복비라고 부르다가 중개수수료, 요즘은 보수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들고 보수라고 하면 전문 직업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일반적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인데요. 포상금,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포상금은 오늘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 보충적 규칙인데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협회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 못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여기에서 네 문제가 출제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이렇게 벌칙이나 행정처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인중개사법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암기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사유, 지정 취소 사유 암기해야 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되는 거 역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검사나 판사들도 이런 벌칙을 다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관련된 것만 알지. 그런데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네 문제 나옵니다. 10점입니다. 10점. 그래서 이게 암기하면 쉽고 암기 안 하면 굉장히 어렵죠. 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죠.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죠.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이죠. 법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거의 28문제, 약 70%가 법령에서 출제됩니다. 물론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해서 70%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약 70%,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하 5문제에서 한 8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실거래 가격 제도인데요.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청구가 되는데도 아마 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이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서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유능한 정권이라고 정치학 개론에는 나와 있어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전부 다 뭐 돈은 준다고는 하고 세금 거둔다는 소리는 안 하죠. 세금 거둔다고 하면 아무도 안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전부 다 돈을 퍼준다는 소리를 하지만 세금 더 거둔다는 소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찍어주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는 그냥 신고한 가격으로, 즉 금융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으로 취득세 같은 걸 냈다고요. 그럼 전부 그 당시는 관행이 2006년 이전에 2005년까지는 다운계약서를 적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오히려 취득세 세율은 내려갔습니다. 세율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은 올라갔죠. 그 이유가 가세 표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금융계약서에 다운계약서 적은 금액에다 세금을 냈고 지금은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세금, 사실상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용어의 정의, 2차 과목은 다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이 있고 외국인이 있는데 부동산이 너무나 포괄적이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 다르고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다르고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이 다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분양받으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는 걸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서류 가져오라고 하고 인감 도장 가져오라고 하고 막 그냥 도장 찍었는데 거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본인은 찍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냥 그리고 그 분양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으로 신고를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한 명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과태료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분양 회사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깨졌을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체계 구축 운영을 하는데 그 검정은 신고관청이 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는 신고관청도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신고관청이 합니다. 신고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소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가 있는데 이게 이번 시험에 주택임대차 신고가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특히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지금 정부가 바뀌기 전에 이미 나온 내용이고요. 이때까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신고하도록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년 유예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유예됐다가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해가지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미 옛날에 지나간 거는 과태료 처분하지 않는답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더라도 처벌은 안 한다고요. 옛날 거는. 그러나 이제 올해 6월 1일, 지금 이미 6월 1일 지났네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안 하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게 주택임대차 신고고요. 올해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아까도 말했죠.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말이 특별히 예외죠. 특별히 예외. 지금 뭐 특검, 특별검사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뭐 특별검사 오늘 아침에 임명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특별히 뭐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법보다 서로 충돌했을 때는 먼저 적용하기 위한 게 특례고요. 특별법이고요. 이게 특례라는 건 특별히 예외라는 뜻이에요. 즉 외국인에게는 특별히 예외를 두겠다. 왜 예외를 두냐고.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려고. 이유는 더 규제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인천이 아니고 송도, 영종도 이런 데는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 국제도시라는 건 외국인들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한 도시예요. 평택 국제도시거든요. 외국인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특례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도 한 문제 출제되고요. 뭐 외국에서도 외국인 특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답니다.
예, 그런 게 특례죠. 저거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고해야 되고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백건 거래되면 약 1%가 외국인들이 취득하고 있대요, 부동산을. 그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 사람이 거의 60% 가까이 취득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서울 집값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올라가고 있대. 이 대통령 이름이 뭐지? 이재명 대통령도 그 국무회의 할 때 국토부 장관한테 묻더라고. 왜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참 이유는 뭐 한 가지로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죠. 부동산이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딱 명확하게 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해제를 했다가 다시 추가로 더 지정을 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받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아파트는 그러면은 허가받아야 안 받아요?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받는데 아파트는 허가받냐고 안 받냐고요? 받습니다. 아파트도. 그 이유는 아파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지분도 같이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받습니다. 아파트도. 그러나 극단적으로 단독주택을 토지는 취득하지 않고 건물만 취득한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해 보니까 불허가 처분을 받으니까 그러면 토지는 거래 안 하고 건물만 하겠다. 이거는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건물만 거래했다면 안 받아도 된다고요? 단독주택은 건물만 거래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집합건물은 토지 지분이 일체로서 이루어져야 되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약지 112페이지 112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인데 맨 위에 1번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만을 말합니다. 우리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개대상물인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에는. 그러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입주권, 분양권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하는 거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을 말한다.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말은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물론 주택 임대차 신고는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만 하지 상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도 매매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에 대해서는 외국인 특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외가 없다고요. 외국인도 매매는.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교환 계약도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 공급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증여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무상으로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증여고 상속은 죽었을 때 주는 게 상속이죠. 살아서 주는 게 증여고요. 둘 다 세율은 똑같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나.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세금이 더 줄어들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미리 주는 게 좋겠죠. 올라가기 전에.
세율은 똑같습니다.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에 지금 최대는 50%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나. 근데 미리 주는 게 자꾸 올라갈 것 같으면 좋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나중에 주는 게 좋겠죠.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저같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주는 걸 생각해 보면 세금을 내더라도 안 주는 게 좋아요. 지금 다 주고 나면 자식이 무시한다고. 돈 다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받으려고 막 노력하다 다 주고 나면 그때부터 안면몰수예요. 인간의 한계가. 저도 아들이 그러더라고. 줄 거 있으면 지금 빨리 달라 하더라고. 나중에 줄게. 나중에 필요 없어요. 그때는. 지금 필요할 때 달라면서. 없다고 하니까 돈 안 벌고 뭐 했는데요. 이때까지. 이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은 이게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죠. 근공도시 빈산주택 암기 프린터 10번 근공도시 빈산주택 몇 번이에요? 12번에 있네. 12번에 번호가 12번에 맨 밑에 보니까 근공도시 빈산주택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02 공공주택특별법 근공도시 도시개발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정비법 그 다음에 근공도시 빈산주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건축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해당이 있는데 건축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파트 같은 거는 선분양을 하잖아요. 주택법을 적용받으니까. 근데 우리 빌라라든지 전원주택 같은 거는 미리 분양해요? 아니면 다 지어놓고 분양해요? 전원주택은 다 지어놓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은 시공보정을 해줍니다. 허그에서 시공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부도나더라도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피해볼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건축법은 시공보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앞으로 지어주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건축법상 분양권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법상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주택법상 입주권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지 건축법이 아닙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근공도시 빈산주택입니다. 자, 신고 절차인데요. 요거는 특별히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매매계약만 신고한다고 했어요. 교환계약, 증여계약,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라는 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상가임대차나 토지임대차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매매 계약일로부터 공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계약일이란 그 신고서 서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계약금을 먼저 받았거나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으면 둘 중에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가계약금을 먼저 주고받았으면 가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계약서 쓰기 전에 가계약금 먼저 주고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30일 이내다. 그 시험에 숫자 30일 대신에 옛날에는 60일 이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30일로 바뀌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다 신고하냐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는데 신고관청은 그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누가 신고하느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지 제출도 같이 하러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합니다. 자,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제가 세무서에 가서 뭐 때문에 세무서에 갔지?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하러 어제 세무서에 갔는데, 이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제 주소지가 아닌데, 관할 세무서가 우리 집에서는 관할 세무서보다 관할 세무서 아닌 데가 김포가 가까워요. 이게 금단신도시는 오히려 인천 서인천 세무서보다. 그래서 김포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만 폐업 신고를 하니까 즉시 처리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즉시. 그럼 즉시니까 빨리 폐업 그 확인서 떼주세요 하니까 3시간 이후에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3시간입니까? 물어보니까 즉시 처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서인천 세무서에 전화해가지고 한 2분 지나가지고 처리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이미 됐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떼달라니까 떼주더라고요. 이게 즉시라는 게 그래서 즉시가 3근무시간 안에가 즉시고요. 법에는 없지만 우리 법에는 없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고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입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지체 없이하고 즉시하고 뭐가 더 빠른 개념입니까? 즉시가 빠르죠. 즉시는 3근무시간, 지체 없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즉시였는데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표현이. 그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오직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법령에.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오늘도 즉시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즉시. 이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주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같은 말이죠. 금인이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걸 금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증여계약서는 금인받아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는 대신에 금인은 그냥 계약서 들고 가면 시군구에서 스탬프 도장 찍어줘요. 금인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금인이에요. 옛날에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인 계약서를 제출했다고요. 검사하고 도장받은 계약서가 금인 계약서죠.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이제 지체 없이 발급해주고 나면 만약 계약이 해제됐으면 30일 이내 해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신고관청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신고관청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발해야 되고요.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됩니다. 세무서장에게. 세금 징수가 주된 목적이라고 했죠. 사실은 대놓고 법에는 세금 징수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탈세 방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운계약서 적으면 그만큼 탈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먼저. 신고 기한은 아까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옛날 60일이었는데 30일입니다.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숫자 30일은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있나요? 35번에 있네요. 35번에 3번에 있습니다. 35번에 3번.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내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으로 한다는 뜻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매수인 매도인 모두 다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신고서 제출은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서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도 제출할 필요도 없고 계약서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공동중개를 했다면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자,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입주 할지 여부, 그 입주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은 있을 경우에만 하면 되겠죠.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번이 아니고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네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번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위탁 깔린 우리 암기 프린터 거기 13번에 9번 밑에 10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10번에 보면 이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위탁 깔린의 인적 사항도 신고해야 됩니다. 위탁 깔린의 인적 사항도 신고를 해야 된다. 위탁 깔린의 인적 사항.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 저도 실제 부동산을 현업에서 해보니까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요. 페이퍼 컴퍼니 실질적으로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장모님이 회장이고 사위가 대표이사 사장이고 아들이 상무고 이런 데도 봤어요. 아들이 좀 무능한가 봐요. 아들을 상무시킨 거 보니까. 전 가족이 다 임원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법인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 처리하기가 좀 쉽고요. 또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자연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죠.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고 법인을 부동산을 샀다가 팔아도 그러면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 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죠. 한 25%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세 세율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나오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최대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법인세는 양도소득세는 최대가 4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 줄이려고 법인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각 임원들한테 법인카드 법카 주가지고 써버리면 전부 다 비용 처리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인카드 완벽하게 철저하게 법 지키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법인카드를 써보지는 못했어요. 제 아들이 법인카드 쓰더라고. 약간 영업해가 그냥 법인카드 가지고 통닭 한 마리만 좀 사주라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아들이 펄펄 뛰더라고요. 그 한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어쨌든 이 법인은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거는 법적으로 사람이잖아요. 자연인의 반대되는 개념인데 법적으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탈세하려고 편법으로 만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더 하기 위해서 이게 법인인 경우 특별히 신고를 더 해야 됩니다. 개인보다. 뭘 더 해야 되냐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인지 여부. 친족관계면 편법으로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서류상만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는 이런 법인 등기 현황을 제출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속이진 않잖아요. 국가는 정확하게 계약서를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급계약, 아파트 공급계약 이거 다운계약서 적을 수가 없어요. 공급계약은. 왜냐하면 법인의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이런 게. 옛날에 그래서 2005년도까지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었지만 분양권은 다운계약서 적을 수가 없어요. 분양가가 딱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제외된다는 말은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일방 당사자인 경우. 그 다음에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 법인이 주택 매수인인 경우에만 취득 목적,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인데 투기 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도 신고해야 된다. 제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봤어요. 분양받으니까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이 아니고 일반 매매 계약이면 증빙 자료면 완전히 통장에 잔고증명서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해야 돼요. 그럼 돈이 모자라면 대출 받으면 대출, 뭐 또 빌리면 부모한테 빌렸으면 빌렸다는 거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걸 다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럼 빌렸으면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증여받았으면 부모한테 공짜로 받았으면 세금 내라는 이야기겠죠. 제가 분양권을 아파트를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으니까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의 계약금만 있으니까 되기는 하더라고요. 계약금 정도만 있으니까. 왜냐면 중도금은 대출이잖아요. 그 잔금은 무슨 돈을 낼래? 잔금은 제가 소득, 연봉의 3배까지는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는 분양받으면 한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그 3년 동안 나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을 건데요. 이러면 되더라고요.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어른들은 나이 많은 사람은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미성년자가 돈 벌지도 않는데 너 무슨 돈 가지고 낼 거냐 이러면 부모한테 받을 건데요. 그럼 받으면 세금 내라. 그런 식인 거예요. 미성년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지금 이게 시험에 조금 약간 윤석열 정부에서는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바뀌면 하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집값이 이상하게도 올라가면 또 이런 게 규제가 나올 가능성, 이걸 다시 지정해버리면 되겠죠. 해제하고 지정하면 된다고. 이거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거의 지금 서울에 뭐 지금 강남 3구 이 정도만 돼 있거든요. 투기과열지구가.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수도권 웬만한 데는 다 투기과열지구였어요. 그 이천 같은 데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었죠. 규제를 하니까. 왜?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또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돼. 투기과열지구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만 제출하면 돼요. 자금조달 계획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계획이니까. 근데 증빙자료 제출하는 거 이게 어렵죠. 이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집값 못 올라가게 하려고 6억이라는 걸 정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이천도 거의 분양가가 6억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토지. 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주택하고 토지만 규제하고 있잖아요. 결국 주택하고 토지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주택 토지 외에 나머지 상가, 오피스텔, 생활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펜션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호텔 같은 것도 분양하더라고요. 호텔도. 그런 거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토지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경우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비지분거래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지분거래인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수도권 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등에서는 아예 지분거래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모두 6억 이상인 경우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돼요.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왜 수도권은 지분거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지분거래 청계산 기획부동산 지보라고 하더라고요. 청계산 기획부동산 지보면 청계산 땅을 수천 명이 토지 지분으로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수도권에서는 사기당하면 안 되고 그럼 비수도권 사기당해도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비수도권은 지분거래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만 신고하잖아요. 수도권은 지분거래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지분거래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이때 토지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가격은 제외한다. 나대지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토지란.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보면 있죠. 자, 신고 방법입니다. 방문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자 신문증은 제시해야 되고요. 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하고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제출 대행입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방문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제출 대행입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4번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을 대행하는 경우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행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의 위임장 같은 것은 없어도 됩니다.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을 한다고 했고요.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고요. 법인 신고서 등이 제출된 때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2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개인은 그냥 부동산거래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은 부동산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추가로 더 제출해야 된다고요. 아까 법인 등기 현황이라든지 따로 있었잖아요. 법인인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하면은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해제 신고인데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나 해야 되고요.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나머지 상대방이 입증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반드시 해야만 했죠.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다고. 중개거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만 했는데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된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효 소송하다 보면 3년 후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제출 대행입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고요. 신고서 제출 대행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해제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은 오타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주지사 종목 5가지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거래 당사자의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소재지 지번 같은 거는 정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잘못 적었는데 정정이라는 건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래요. 정정 신청은 안 되고. 주지사 종목,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법정 서식은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한 대신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하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 왜? 부동산 이게 가격을 정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잘못했네 하고 과태료 부과하려니까 나 잘못 적었는데 금액 고칠게요. 그럼 처벌 못 하잖아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그 다음에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정정, 변경 신고하면 신고 필증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매수인의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3명이 공동 매수인이었다가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4명으로 변경은 안 된다고요.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부동산 등의 면적, 가격 이건 정정은 안 되는데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9번이 신설됐죠.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자, 주택 임대차 신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